자, 문제 1번 다시 한번 봐요. 다음 중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ERP는 전사적 관리입니다. 통합 운영 관리가 돼요. 자, 요 설명을 아래쪽에 대충 해놨으니까 먼저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요. 먼저 ERP는 ERP 전사적 자원 관리가 되겠죠.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쓴단 말이죠. 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ERP는 통합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핵심적인 말은 전사적 통합이란 말, 이게 1번이 되고요. 두 번째, 정보들을 공유한다는 거, 이게 2번 정도의 개념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ERP의 핵심 개념이 되며 이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ERP 회계가 되겠죠. 회계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ERP 도입의 성공 요인 및 성공적 구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다. 단위별이란 말은 하나하나별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운영된다? 통합 운영해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현업 중심이 돼야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구성원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ERP를 구축할 때는 경영자가 참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구성원도 참석이 돼야 되고 IT 업체도 참석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ERP를 개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다섯 번째,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 2번과 5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섯 번째,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ERP가 도입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ERP가 수정, 보완,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일곱 번째, 사전 준비를 철저한다. 7번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 것도 사전에 시험 치기 전에 철저히 공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덟 번째,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앞에 것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단기, 중기, 장기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요즘 우리 일본하고 문제가 붙었잖아요. 딱 붙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단기적인 해결책만 찾으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5년 뒤, 10년 뒤를 목표로만 해서도 안 된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가 대책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요거는 ERP 도입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커스터마이징이죠. 커스터마이징이란 원래 무엇을 주문받아서 만들다 라는 의미로 이용자가 사용 방법과 기호에 맞추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옷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승복 있습니다. 옷 가게에 가서 만들어진 옷을 우리한테 맞는 거 도입하는 거, 그게 ERP의 도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을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면 내가 내 몸에 만든 옷을 직접 재단해서 만들어서 입는 그런 옷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자,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봐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다. 통합 관리한다 그랬죠? 예, 요거 맞는 말입니다.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다. 통합 관리한다. 이런 말이네요. 두 번째, 현재의 업무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ERP를 하게 되면 현재 업무가 당연히 탈피가 되겠죠.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업무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ERP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시킨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좋은 말 같지만, 자,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시키게 되면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변화가 없게 되겠죠. 변화가 없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자, ERP를 우리가 구축을 했는데 각 부서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이것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ERP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시당 쪽 개발할 때 경영자, 그리고 현업관리자, IT 업체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중에 이 ERP가 개발이 되고 나서는 고객의 요구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IT 업체 중심이 아니라 현업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며 이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앞에 1번부터 한 4번까지는 ERP에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 문제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보고 별로 안 좋은 말 찾아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첫 번째,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업무의 정확도가 증대되고 정확해지고 업무 프로젝트가 참고로 프로세스란 말은 처리죠. 처리를 말합니다. 업무 처리가 단축된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이고. 세 번째,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네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맞습니다. 정보 공유도 됩니다. 맞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죠. 왜? 인터넷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없다. 답은 3번이 되며 4번,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ERP 도입의 예상 효과입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가 됩니다. 그리고 ERP는 통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이 되고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업무의 정확도가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되어 비효율이 줄어듭니다.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필요 인력과 필요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재고 물류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런 ERP의 장점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것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두세 번, 서너 번 틈틈이 읽어만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고요. ERP 도입의 예상 효과를 보시면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다 맞는 거고요. 나쁜 말은 다 틀린 거고. 이래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4단계가 있네요.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자, 보기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ERP 구축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단계,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이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축되고 나면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집을 짓는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땅이 있는데 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어야지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그리고 생활하기 편할지, 이거 먼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 그것을 기초로 설계를 하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집을 지어야 되겠죠. 집을 짓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집 지을 때 생각하시면서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집을 지을 거다. 그러면 집 모양이 어떻게 되고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건지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이 끝나고 나면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집을 짓게 되겠죠. 그게 구축 단계가 되고, 그리고 다 짓고 나면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겠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다음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것은 프로젝트 팀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고, 현업 요구 분석을 하고, 세부 추진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을 하고, 주요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그리고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중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분석 단계에서는 이겁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 하나, 두 번째 현업 요구 분석하는 거 하나, 그리고 목표와 범위 설정,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갭이죠. 갭 분석,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패키지 설치 및 파라미터를 설치하고,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안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인터페이스, 중개자죠. 인터페이스는 중개자 또는 연결자,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집을 구할 때 어디 가서 구하게 됩니까? 부동산 중개소. 그 인터페이스가 부동산 중개소 정도 되는 겁니다.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가이드를 데리고 가죠. 여행 갈 때 인터페이스는 가이드가 될 겁니다. 중개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 논의, 사용자 요구 대상의 선정,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중에서 설계 단계입니다. 자, 설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패키지 설치 및 파라미터 설정한다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사용자 요구 대상 선정하는 거 하나, 이 세 가지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각각 시험에 잘 옵니다. 지금은 다른 거였죠. 몇 단계였습니까? 이게 구현 단계였는데요. 이게 각각 다 출제가 됩니다. 구축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구축 단계, 모듈 조립화, 그리고 각 모듈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리고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연계 테스트, 출력물 제시, 요때 구축 단계에서 하는데요. 자, 구축 단계에서는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모듈이 다 들어갑니다. 모듈 조립화와, 그리고 통합 연계 테스트, 그리고 출력물 제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입니다. 실 데이터 입력 후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 기존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ERP 시스템으로 전환, 시스템을 평가하고 유지 보수하고 향후 일정을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구현 단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실제 데이터를
시스템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한다는 거 하나. 이 세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을 하네요. 시험 가동은 뭐 구현 단계에 됐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구현 단계에 보시면 실 데이터를 입력 후 뭐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자, 이 문제 답이 1번이라는 거 보담도 어떤 거 1, 2, 3, 4단계 있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아마 기출문제 앞으로 계속 풀게 될 텐데요. 계속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조금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서 맞출 수 있는 것은 메모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클라우드를 아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ERP, 클라우드 플러스 ER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ERP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하드웨어 자원이 들어가고요.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이 ERP를 구축하기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ERP는 어떤 거냐면 이미 ERP를 구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ERP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회사가 ERP를 직접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가입을 해서 ERP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절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직접 ERP를 구축하면은 집으로 따지면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을 사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클라우드 ERP는 세들어 사는 겁니다. 전세처럼 우리 집은 없어요. 하지만 달세 주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클라우드 ERP는 달세 주고 우리가 ERP를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은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겠죠. 왜?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낮출 수 있다가 맞는 말이며 높일 수 있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라스, 파스를 이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는 길밖에 없네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로 ERP를 제공하는 것을 SaaS ERP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도 가능합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ERP 도입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까지가 ERP에 관련된 거고요. 5번부터가 이제 회계에 관련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다면 쉽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신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여기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리고 목적적 합성이 있습니다. 자,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뢰성 세 가지는 기억하지 마세요. 대신에 목적 적합성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예, 피, 적 이렇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신뢰성이고 하나는 목적 적합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1번. 이전의 예측치에 대해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자, 옛날에 예측했던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 피드백 가치가 되겠죠. 이게 피드백입니다. 자, 피드백이 어떤 거냐면 이 피드백에 대한 개념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피드백의 원래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출력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정확할 때 이것을 다시 입력해서 재처리한 후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피드백이랍니다. 우리 교육 환경에 이 피드백이 적용됩니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기준점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 거고 기준점 이하가 되는 사람은 재교육을 시켜서 좀 더 향상시키는 이것을 피드백이랍니다. 이게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답은 1번이죠. 피드백 가치는 목적 적합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맞는 것들 한번 봐요. 2번. 경제적 자산과 이에 대한 변동에 대해 충실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표현하니까 표현의 충실성.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검증 가능성이라 그러죠. 이 정보 보론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어느 한편에 치지지 않는 중립성을 가진다. 중립성을 가지니까 중립성.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라든지 검증 가능성이라든지 중립성은 다들 신뢰성에 해당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피드백 가치 있죠. 피드백 가치는 목적 적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1번은 신뢰성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보기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 과목은 3월 7일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비품 샀죠. 업무용이니까 비품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이것을 분개를 하면 차비는 비품이 되겠죠. 비품이 되고 다음 돈을 안 줬네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상품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계정 과목은 3번 미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다음 중 포괄 돈익계산서의 유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돈익계산서에 대한 말인데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이는 돈익계산서에 대한 말입니다. 두 번째, 과세소득의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 이것도 돈익계산서에 대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돈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나타납니다. 매출과 매입 그리고 이익이 나타나요. 당연히 소득세, 과세소득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 기업 경영활동의 성과. 돈익계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죠. 돈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 경영 성과가 되니까 돈익계산서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4번 소유자 시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분이니까 이거는 자본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본은 돈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납니다. 지분은 자본에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 4번은 자본에 대한 말이며 자본은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8번입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답은 상품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경영활동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판매 활동과 경영활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 대손상각비, 접대비. 자, 매출 원가 아닙니다. 비용이니까.
영업외 비용 아니죠? 영업비용입니다. 답은 3번 판매비와 관리비, 다른 이름으로 영업비용이 되겠죠. 법인세 비용도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회사는 2019년 10월 1일 차량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240만원을 납부하였다. 언제? 10월 1일에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하는 조건이다.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9년 결산 시 단기 보험료로 계상할 금액은, 자, 단기 보험료란 말은 올해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일단 10월 1일에 보험료로 주었습니다. 오늘은 결산일, 결산일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별 말이 없으면. 그리고 9월 30일까지. 이게 1년분이니까 240만원. 월할 계산하면 나누기 12하면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게 9달이니까 18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요게 60만원이 되겠죠. 요 240에서 180만원 빼면 당연히 60만원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해 보험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년 보험료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결산 시 단기 보험료로 계상할 금액은, 올해 보험료는 얼마고 올해 보험료는 6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80만원은 선급 비용이 되겠죠. 내년 보험료잖아요. 올해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자, 요거부터 먼저 봅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든지 비용 또는 수익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는 것은 계약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약속하다 등이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를 찾아냈네요. 채용하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하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네요. 자문을 구하다 이런 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홍수로 인한 상품의 유실 이런 거, 자연재해로 입는 이런 손실을 우리는 회계에서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요거는 상품 재고자산이 없어지게 되겠죠. 재고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재해 손실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건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인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입니다. 따라서 자, 현금, 자기합수표가 납입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맞습니다. 보통예금 맞죠? 당좌예금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입인지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 수입인지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보기는 어떤 기업의 대손 관련 거래이다. 대손이란 말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2월 31일 결산 해당 기업이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의 대변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기초 대손 충당금의 10만원이 있다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일 거래처 도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원이 회수 불가능해졌다. 6만원대였네요.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이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네요. 그때는 대손 충당금에서 빼면 되겠죠. 6만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4만원 남았습니다. 4만원이 남았고요. 12월 31일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500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산하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자, 필요한 전체 대손 충당금은 1%니까 500만원의 1%는 얼마가 된다? 5만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얼마 남았습니까? 10만원에서 6만원 떼였으니까 4만원이 남았습니다. 얼마만 더 있으면 5만원이 될까요? 만원. 따라서 결과값은 만원이 됩니다. 만원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대손상각비 만원, 대손충당금 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며 따라서 문제에서 대변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대변은 일단 돈은 만원입니다. 돈은 2번 그리고 2번은 아니네요. 2번은 아니고 요거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요. 대변은 대손충당금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결산 붕괴만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전산회계 2급, FAT 2급 정도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보기에 대할 올바르게 붕괴한 것은 어떤 기업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이란 창고에 가서 직접 헤아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중에 이 기업은 500만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매입에 소요된 운송비 자 보셔요. 이렇게 운반비가 나왔습니다. 운반비가 나오면 탈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따로 적지 않고 팔 때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포 탈 때는 포함시키고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매입입니다. 살 때 20만원 보험료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 보험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 화재 건물의 화재를 대비해서 내는 보험료가 맞습니다. 지금 이 보험료는 잘 보세요. 원재료를 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운반비 20만원 들었고 그리고 이게 혹시나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10만원에 보험료를 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이 20만원과 10만원 다가 어디에 원재료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 문제에서 보험료 10만원을 따로 적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보험료는 원재료의 파손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고 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 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530만원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었다. 이런 글에 대해서 되는 것은 답은 2번 매입 530만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530만원 자 4번도 있네요. 상품 530만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530만원이 되는데요. 자, 요 중에서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매입 계정과 매출 계정과목만을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정과목을 상품으로 적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중에는 매입과 매출 계정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요거는 하나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도금가에 대한 말입니다.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에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거. 단기 매매 정권 사면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적어줍니다. 14번. 자, 보기는 어떤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먼저 장부 금액이란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 금액이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18년 1월 1일 날 샀고요. 시도금가 2천만원이네요. 그리고 잔존가치 100만원.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부금액 이거 구하는 건데요. 시도금가가 2천만원 문제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구할 수 있겠죠. 정액법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시험 치면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시도금가 정액법은
시동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시동가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 그래도 2천만원 적었습니다. 잔존가액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적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누어 봤더니 1년에 38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됩니다. 지금 2018년도에 샀죠. 따라서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가 38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80만원. 당연히 2019년도에도 감가상각비가 380만원 발생했겠죠. 1년에 380만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760만원이 되고요. 2천만원에서 760만원을 빼면 1240만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는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부 금액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장부 금액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내가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샀는데요. 3년 동안 써가지고 가치가 70만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30만원. 그 30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시동가에서 가치 떨어진 70만원을 뺐더니 내가 생각하는 돈, 이 30만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 공식 하나와 두 번째 정액법 관행 공식 아시면 이 문제 푸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예, 맞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을 내년에 갚아줘야 할 때 사용하는 대체해주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으면 장기 차입금이 맞지만 9년이 지나면 내년에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차입금 계정과목을 유동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이며 당연히 유동부채가 됩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예, 맞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일이 도래한 확정 재물을 말한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가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사채는 비유동부채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며, 자, ERP는 애석하게도 우리 전산회계나 FAT나 이런 시험에서는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ERP에서는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3번이 틀린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16번. 자, 다음 보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련한 자료이다. 결산 시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만원 있었고요. 기중에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요만큼 있네요. 그러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 남았습니까? 450만원이 남았네요. 450만원이 남았고, 기말에 퇴직급여 7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만원, 즉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700만원 더 적립을 했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450만원에 설정된 700만원을 더하면 1150만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자, 보기의 2월 결손금 보전을 올바르게 분기한 것은, 자, 2월 결손금 2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손금이니까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전기에 지난달에 손해본 200만원이 있어요.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위에 발행 주식수 1000주를 액면가 5000주를 병합하여 합체했네요. 자, 그러면 감자를 했단 말입니다. 출발합니다. 일단 5,000원짜리가 1000주가 5,000원짜리가 1000주를 500주로 병합했습니다. 자, 일단 자본금이 줄어들겠네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얼마가 줄어드는지 봅시다. 본대 5천원짜리가 1000주면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주로 바뀌었습니까? 요게 500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55, 25,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가 줄어들었나요? 500만원짜리가 25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자본금은 250만원이 줄었네요. 답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본금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2월 결손금을 없애야 됩니다. 2월 결손금은 얼마가 됩니까?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 3, 4번 중에서 2월 결손금이 200만원인 거. 이거 맞고요. 다음에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이것도 다 맞네요. 다 맞고. 다음. 자, 2번은 안 됩니다. 자본금이 또 3번. 자본금 이렇게 쓰는 경우 없어요. 2번 아예 해결이 틀렸고. 3번도 틀렸네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아니죠. 주식 판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쓰는 것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이익 본 거. 감자를 해서 이익 본 돈을 감자 차익이랍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1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18번. 다음 중 자본 조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 조정이란 말은 손해본 거예요. 모자라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남는 거잖아요.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들 자본 조정이 맞습니다. 제가 자본 조정에 관련된 개정 과목은 이렇게 적어 두었고요.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FAT, AT 시험에서는 컨트롤 F로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좋은데 요게 우리 ERP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요거 외우고 있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본잉여금도 한 3가지 정도 말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다들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19번.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거게? 자,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뺍니다. 영업비용이 다른 이름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두 번째,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매출 영업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은 매출원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대손상각비, 이건 아닌데요. 다음 건물의 건물의 감가상각비, 영업비용, 요게 되겠죠. 매출채권 손실, 잠깐만요.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이죠. 죄송해요.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입니다. 이게 800 몇 번인가 그래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영업외비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영업비용이에요. 이렇게 돼요. 하지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외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0번.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단기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요. 이 단기 순매입액은 매입액에서 매입 운임 더하고 매입 애누리 빼고 또 매입 할인 이런 거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맞춰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입액이네요. 1000만원. 기초상품 여기 단기 매입액 있죠. 단기 매입액 1000만원. 매입액 10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입 운임 요거 5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매입 애누리는 빼죠. 매입 애누리 30만원 빼요. 뺐더니 단기 순 매입액은 102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 기초상품 재고액이 2000만원이네요. 기초상품 재고액 2000만원 적었고요. 기말상품 재고액 300만원 빼죠. 빼면은 요거 다 계산해 보시면 2720만원. 이 돈 계산은 제가 미리 다 해봤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이 공식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식은 뭐 전산회계 2급, FAT 2급 정도에 나오는 공식 정도 됩니다. 자, 따라서 이 ERP 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론 문제 부분은 전산회계 한 2급 정도 수준, 2급보다 조금 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